그러면 그 일부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요, 이 추견찬 선생님, 유창호 선생님, 그리고 이영민 선생님 순으로 하겠고요. 이 모든 학술회의 사회자의 덕목 중에 하나가 정확한 시간 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이 되게 좀 빠듯하게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12시 30분까지 모든 일정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40분부터 발표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발표자께서는 한 분당 15분씩 좀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하신 거 다 하기에도 모자르시겠지만 짧게 요점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견찬 선생님 앞에서 발표하신다고. 예. 앞으로 나오시죠. 예,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그 1911년도에 이제 일본이 조선에서 토지조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 지역도 1911년 무렵부터 시작돼가지고 4월 정도에 이제 토지조사 사업이 끝나는데 그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이제 측량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측량도를 만들어서 이제 1918년 무렵에 이제 지도를 편찬하기도 하는데 지금 제가 한 작업은 이 당시 만들어진 지도를 가지고 인천 지역 송리동과 도화동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 이것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는 어떤 것들이 재배되고 어떻게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나 그걸 두 번째로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거기서 재배된 어떤 농산물들을 판매하기 위한 시장들을 개설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참외전, 참외시인데 거기에 대한 그 설립에 대한 얘기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이제 인천 1890년대 청일전쟁이 끝나고 일본 육군이 작성한 지도인데 지금 한반도의 모습을 그래도 근대적 지도로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이 지도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5만 분의 1 지도가 가지는 한계가 뭐냐면은 저희가 알고 싶은 이 지역에 대해서 세밀한 지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숭이동과 도화동 지역을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대략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이 이게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지도인데 이것 자체도 역시 이 지역 자체를 제대로 표현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작업은 이게 이제 지적 원도입니다.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만든 지적 원도인데 이런 지도가 도화동 같은 경우는 이제 26장이 이제 모여서 이게 축척은 1200분의 1이고요. 인천 시내 같은 경우는 600분의 1로 이렇게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들이 지금 이제 현재 샘플로 이제 보시는 건데 여기가 지금 저희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화동, 인천대 근처인데 여기가 화동 지역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가 도화동 같은 경우는 26장. 이거는 이제 지도고요. 장의동은 18장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이제 하나하나 해가지고 붙여서 이제 두 개를 붙여봤습니다. 그럼 화동이 지금 여기가 저희가 지금 발표하는 이 장소가 되고요. 그리고 도마리가 도화시와 제일시장 앞편에 있는 데가 이게 도마리입니다. 그래서 도화동 자체가 도마리의 도자와 화동의 화자를 써가지고 이제 도화동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남구청에 있는 여의실과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장천리 이 두 마을이 합쳐져 가지고 장의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숭의동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독각다리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고, 근데 여기 이제 다리가 이제 조그만 다리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서
이렇게 이제 뻗어나가는 선은 이제 철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길, 이 빨간색 길 자체가 지금 저기 배다리에서 넘어오는 길입니다. 배다리로 넘어와서 이제 제물포역 쪽으로 나오는 길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준비한 그 과수원들은 이제 대표적인 과수원이 영원농원이라고 해서 여기 그 송림산 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령농원이 숭의 로타리 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목농장이라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그 미쯔비시 가문의 농장이 이제 동산 농장이 있는데 그거는 저기 발표문에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라인은 이제 저기 송림동 저수지로 가는 이제 라인인데 이것이 이제 여기서 끝나서 그 갯벌을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제 분해면 공동묘지가 자리해 있고요. 이것이 이제 대략적인 이 지역의 1911년도의 모습입니다. 그걸 이제 현재 지도를 가지고 이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쪽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이 숭의동 쪽이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장은 이제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여기서 지형과 거기 지목을 가지고 구성한 이제 도화동과 숭의동인데 이것은 이제 바다고요. 파란색은 바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기 부처산이라는 부르는 산이고 여기는 이제 수봉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한 이 색은 이제 논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노란색은 밭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좀 초록색은 임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얀 이제 빈 곳으로 된 거는 이게 묘지자리이고 그리고 이 연두색 쪽은 늪이 되겠죠. 지소 늪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봉산에서 나오는 이제 물줄기들이 여러 가지 물줄기들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물줄기들을 통해 가지고 인천대 여기 제물포 앞이나 그리고 도화역 앞뒤로 있었던 지역들이 농업으로 주로 이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들은 주로 저기 화동 이 근처와 이 산 너머 그리고 이제 도말이라는 이 마을 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여의실과 마을과 장천리 마을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들은 1950년대 이제 한국 전쟁 전후에 찍은 사진들인데 그 여기가 이제 이 길이 그 숭의 로타리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여기 뒤에 보는 게 낙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근처 사진들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건 만석동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석 부두 뒤에서 이렇게 그 건너편에서 찍은 사진 같습니다. 이 지역이 어떤 모습일까를 좀 이렇게 시각화하다 보니까 이런 사진들을 이용해서 그 당시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진을 보시도록 하죠. 이것도 여기 갯벌이고 여기가 이천이고 그러니까 이거 건너편 십정동에서 찍은 사진 같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이제 뭐 송림산인가 여기서 찍은 것 같은데 그 바닷물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게 송림산 쪽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살펴볼 것은 이제 장일이 그러니까 지금 숭의동의 토지 소유에 대한 건데 여기서
국적별로 토지 소유한 겁니다. 파란색은 이제 외국 사람들, 주로 여기 있는 알렌 별장에 있는 데는 알렌이 토지를 소유했고요. 그 옆에 있는 부분은 카롤터 세척량의 그 사람이 소유한 토지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은 중국인들 토지 소유 현황이고, 그리고 빨간색은 일본인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색은 그 조선인들의 그 토지 소유 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신흥동 쪽과 그 숭이동 쪽에 있는 일본인 토지 소유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조약상 심리 이내에서는 땅을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반영되고 싶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그 토지 소유자 중에서 10,000평방미터 이상을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건데 그 6페이지를 보시면은 제일 많은 토지를 소유한 것은 카로 월터입니다. 카로 월터는 이게 빨간색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인 알렌, 그다음에 그다음 순서로 이제 일본인 강목선길과 한국인 뭐 김봉엽, 이 사람은 경성에 살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한국인, 일본인 이렇게 쭉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그 인천 시내에 살던 사람들이 그 이쪽 지역에 토지를 많이 소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장의리의 두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장의리에서 대표적인 이제 한국인 집안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김씨 일가와 방씨 일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땅들과 토지 소유 현황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여기서 그 김은하 씨 집안이라고 하는 이 집안 토지가 그 분홍색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소유하고 있는 집들입니다. 그리고 방씨 일가는 저기 연두색과 녹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거 그리고 공씨가 한 명 있는데 이분이 상당히 또 개인 혼자 있는데도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기에 되게 표시해봤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일가로 추정되는 김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주 김씨 계린군파의 쪽 집안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 아직까지 그 이름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름이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돌림 같은 것들을 좀 파악하는데 곤란이 있었는데, 여하튼 그러니까 김씨 정도로 해서 추적을 해봤는데 아마 여기서 빠지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은 좀 추후 관계 집안 족보를 본다든지 해가지고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이제 8쪽 방씨 일가도 이제 박남식 이외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기타 성씨로는 이제 신씨도 있고 이씨, 임씨 있는데, 임씨가 있고 그 도화동에 비해서는 좀 그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이 많기 때문에 한국인이 인명이 잘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소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도화동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화동 쪽은 이제 그 외국인 토지 소유 심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기 뭐 카롤터의 땅이나 저기 중국인 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지만은 저기 숭이동에 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저기 조선인들의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토지 필지 순으로 똑같이 이제 조사한 건데, 그 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로 제일 많은 땅을 가진 소유한 사람이 이장우인데, 이분이 도화동에 직접 사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인영, 뭐 중국인 왕효당 이런 순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화리의 대표적인 토지 소유 대표적인 가문으로 이제 이씨와 홍씨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씨 땅은 그러니까 이 빨간색 계통이고요. 그다음에 홍씨 땅은 파란색 계통입니다. 이씨 땅들은 주로 이제 이쪽 부근에 많이 분포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홍씨 땅은 저기 이쪽 부분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연구를 해보면 좀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천 근교의 농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요. 여기서 재배된 작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 주로 재배된 게 여의실에는 38호, 중국인 18호가 살고 있고 뭐 채소와 대두, 콩, 화동도 비슷하고요. 도마리는 60호 살고 있고 사총리에도 20호가 살고 있는데 주로 채소와 무슨 콩을 주로 재배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벼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벼 같은 경우도 일본인들이 그 일본 품종 조도 실력을 이제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재배하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류 같은 경우도 그 당시 14페이지입니다. 수입되는 농산물은 중국에서 이제 이런 채소들이 수입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에서도 똑같이 수입되었는데 이게 이제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이 입맛에 안 맞으니까 주로 외국인들이 그 채소를 소비하게 됩니다. 주로 그리고 또 이제 채소 시장이 대부분 중국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중국인들은 이제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이 채소 재배를 따라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페이지에 보시면은 배추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이거는 이제 수입되는 농산물들인데 이게 비파나 양매라는 이 머루 같은데 과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불수감이라고 중국에서 들어온 과일들입니다. 이거는 용안육이라고 해서 들어오고요. 네, 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배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중국 배추가 그 보정부 안숙현 지금 현재 보정시 서수연이 본고장인데 여기 배추를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추를 안숙 배추라고 하는데 이 종자가 좀 겨울에 강하고 그리고 좀 무게 속이 꽉 차기 때문에 많이 중국인들이 많이 재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런 배추를 이제 결구 배추라고 합니다. 속이 꽉 찬 배추를요. 그렇지 않은 배추를 이제 비결구 배추라고 하는데 한국 배추는 대부분 비결구 배추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런 배추였거든요. 속이 안 찬 배추요. 이게 중국 배추들이고 이게 경성 배추, 개성 배추입니다. 다른 배추 품종을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토종 배추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배추라는 게 이제 사실 토종 배추는 긴 배추였습니다. 그다음에 과수원에 대해서 16페이지 과수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채소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외국산 과수들이 수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과수원으로는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에바라 농장, 스에나카 농장, 히라야마 농장, 우카노 농원, 그것도 동산 농원이 대표적인 인천 지역의 그 과수원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1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과수원들에서 재배된 그 배와 딸기들을 판매한다는 광고 사진을 실었습니다. 넘어가서요. 20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평산농장 이게 지금 용현 성당 쪽에 있는 그 자리에 있던 농장인데 그 사진이 있어서 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양계장도 이렇게 보급되는데 저 일본상 양계는 이제 그 호반 프리머스록과 흰 프리머스록, 일본 계량족인 나고야, 코친 등이 주로 도입되어서 그 농가의 양계 사업을 장려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금진열회라는 형식으로 일본 공원에서 개최합니다. 22페이지 그거는 이제 그 양계장에 대한 광고들이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참외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참외시가 기획된 게 이제 1909년 11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인 중심으로 이제 기획됐었는데 재원이 마련이 적당치 않아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일본인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1910년 4월 달에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근데 준비 과정에서 그 인천 분해 면장에 진퇴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준비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 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24쪽 끝부분에요. 1910년 8월 6일 그러니까 토요일, 음력으로 7월 2일인데 이 일에 명칭은 첨과시라고 해서 참외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그 참외시장이 개설되었고요. 이 위치가 이제 지금 현재 배다리 사거리에서 앞쪽에 환솔 묵배 쪽에 있는데, 그쪽 이제 뒤쪽 편으로 뒤쪽 편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빠진 부분은 자료집을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궁금증을 풀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이 공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이 12시 30분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2부에 저희가 좀 더 재미있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1부 순서를 가급적이면 좀 간략하게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발표는 유창원 선생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유창원 선생님께서는 1993년도에 인천 출신 소설가시죠. 얼마 전에 조보암 평전도 내셨던 이원규 선생님의 1993년 발표작 까치산의 왕벌 속에 나타난 숭의동의 표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유창원 선생님께서는 인하대학교 대학원 한국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셨고요. 현재 계양장 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조선시대에서 근대기에 걸쳐서 인천 지역사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가지고 계십니다.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창호입니다. 네, 발표문을 읽어가는 것으로 하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이게 사실 숭의도화동의 역사가 어떠했는가를 이렇게 좀 하라는 그런 요구를 받고 했는데, 사실 딱히 이렇게 중요한 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좀 너무나 완만하게 이렇게 진행된 역사였기 때문에 특이한 역사적 유적도 그다지 있지를 않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해방 전후 이 시간에서 완전히 이제 삶을 뒤바뀌는, 주민들의 생활을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 추격찬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러한 변화는 좀 그래도 특이한 변화긴 하지만은 매우 완만하게 천천히 진행된 데에 비해서 이것은 이제 해방 전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완전 그런 전통 사회로 완전히 뒤엎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제 해방 전후에 이제 수많은 이주민들이 인천에 몰려왔고, 그리고 그런 또한 이제 한국 전쟁이라는 시간 속에서 또 그런 미군 부대가 주둔을 하게 됨으로써 큰 변화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28쪽 밑에 부분부터 이제 읽겠습니다. 45년 11월 15일 이때는 좀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그런 인천시 회의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대중일보는 아주 다음과 같이 아주 감격적인 그런 그 당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제일 먼저 한 인천시 의회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이제 일제히에서 그동안 왜곡되고 만들어진 그런 행정 지명을 개정하는 문제부터 시작했습니다. 해방 후 처음 열린 제1회 인천시에서는 인천시 당면한 사회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일제 잔재였던 일본식 행정지명을 우리식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는 인천시 정명개정조사위원회 규칙 개정의 건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여 심의 의결하고 정명개정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정명개정위원회는 우선 해당 지역민들이 새 지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서 12월 10일까지 각 정회로부터 새로 사용할 정명안을 접수하였고, 심의를 거친 후 12월 말 새로운 동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사용했던 정을 동으로 바꾸고 정목을 가로 바꾸고 정해를 동해로 바꾸는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을 비롯한 타 지방보다 매우 빠른 행정 조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한 동명이 숭이동입니다. 숭이동은 본래 인천부 다서면에 속한 지역이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장천리, 여의리, 독강리를 통합해서 그 장의리로 만들어졌고 이후 부천군 다주면에 편입되었다가 1936년 부역 확장으로 인해서 다시 인천부로 편입되면서 일본식 지명인 대화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해방 후 숭이동으로 동명을 바꾼 것은 숭이라는 그 말 뜻 자체대로 광복을 경축하며 예신령들을 숭상한다는 데 있을 뿐 특이한 그런 역사성은 갖고 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49년 인천부를 시로 변경함과 동시에 숭이동을 이제 1, 2, 3, 4동으로 나누었습니다. 숭이동은 경인선, 수인선 등의 철도와 경인가도가 사방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과거부터 인구의 유입이 많았던 곳이긴 합니다. 일제강점기 말에는 인천시가지 계획에 의거해서 대화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대화지구 구획정리 계획은 총 면적 36만여 평의 4개년 계속 사업으로 공사를 해서 가로망을 포함한 폭 6에서 30m의 도로 70여 노선을 시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41년 3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게 이제 제대로 전쟁 때문에 수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일부 자료에서는 한 약 80%가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80%가 정확히 이렇게 공사 진행의 그 80%인지 아니면 전체 계획에서 80%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구획 정리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공사비 조달 방식에 있어서 이제 지주들이 이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또한 또 총독부 인가도 지연되면서 많은 난관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42년도 그 대화 구획 정리 지구에서 이제 4개의 영단 주택이 조성된 걸 보이는데 이제 31페이지에 그 나온 듯이 남구 보건소 앞 그리고 저 남구청 앞에 있었고 숭이 로타리에 있었고 용현동 쪽에 이제 그 몇 개의 좀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영단 주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31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숭이동 지역에서 급격한 인구 증가를 보인 시기는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입니다. 해방 전후에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없어서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은 해방 이후에는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귀국한 전재민 그리고 해방 전쟁 6.25 전쟁 이후에는 북한 지역에서 탈출한 피난민들이 대거 인천에 정착했기 때문에 급격히 이렇게 인구가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또 이제 1954년 지세의 일람이라는 그 인천시에서 만든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이제 6.25 전후로 이주민의 변화가 통계상 나옵니다. 표 1에서 보이듯이 숭이동 지역은 전쟁 전 13,770명이었던 인구가 이제 15,653명으로 약 14% 증가됩니다. 전쟁으로 전쟁 전 인구의 약 14%에 달하는 1,937명이 감소하지만은 또 반대로 3,800명 이상의 그 이주민이 새로 유입돼서 인구 증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율은 전체 평균 인천이 이제 10%의 인구 증가가 있었는데 이걸 좀 상회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화동과 그 당시 이제 도화동은 이제 주한 출장소 관할이고 이제 인천 직할이 아니었는데 그것과도 이제 좀 상당히 좀 차이점이 나왔습니다. 도화동 같은 경우는 거의 좀 변화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구호 대상자의 또한 인구를 나오는데 이제 또 숭이동이 압도적으로 그러한 구호 대상자 인구가 또 많았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표 2는 이제 그들의 이제 직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미성년자와 부녀자들일 걸로 추정되는 이제 무업자들은 제외하고 이제 직업은 이제 기타 직업, 상업, 공무자여직 그리고 공업순이 있습니다. 기타 직업은 아마 이제 항만 인천항에서 일하는 그런 이동직 노동자였을 걸로 보고요. 이제 농업은 이제 2%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농업사회는 완전히 탈피한 지역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상업이 비중이 높은데
이거는 이제 과거 대화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이제 계속 인천의 긴자를 꿈꾸는 그러한 상업 중심으로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상업지구가 좀 많이 확장되면서 된 결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실업률이 상당히 또 낮고요. 이상으로 이제 해방 전후, 전쟁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봤는데, 다음으로 이제 그 소설 속에서 나오는 그런 숭이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34페이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숭이동 그 소설에 나오는 상황인데요. 나의 눈앞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작가가 그리고 있는 이제 숭이동의 표상은 판잣집, 미군 부대, 쓰레기 야치장, 꿀꿀이죽, 유류저장소, 철도길, 그 양색시 뭐 이런 걸로 표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 흔적조차 이제 남아있지 않지만은 이제 50, 60년대 이제 숭이동, 용현도, 하객동을 거쳐서 계속적으로 이제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인천 항해는 이제 71년까지 이제 미 항만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SK 그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용현동에는 과거 이제 히타치 제작소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POL이라고 해서 이제 미군 유류 저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숭이동 로터리 남쪽을 보면 거기 이제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게 이제 영국군 부대로 바뀌어져서 이제 그림 위에 보듯이 캠프 에딘버러가 이제 숭이 로터리 남쪽으로 이렇게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36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50년대 중반입니다. 이제 주인공의 아버지는 이제 원주민이었지만 자신의 집터를 잃어버리고 미군 부대에게 징발당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판잣집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런 얘기에서 그쪽에서 이제 꿀꿀이죽을 먹으면서 겨우 생존을 유지하는 그런 가족들입니다. 위에 그래서 보이듯이 이제 전쟁 직후 숭이동 주민들이 생활은 비참한 그 자체였습니다. 철로변에 떨어진 석탄을 주워야 했고 미군 부대 그 트럭에 올라서 군수품을 훔치고 부두에서 날품팔이를 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미군이 버린 그 꿀꿀이죽조차 그들이 이용할 양식이 되었고 미군들이 버린 음식 쓰레기마저 없으면 그들은 굶어 죽었을 것이고 이제 그런 석탄이 없으면은 그들은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인천항에서 출발한 미군의 보급 트럭은 아마 숭이동을 거쳐서 그 소설에서 이제 그리고 있는 곳인데 아마 이제 급격한 고갯길은 그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용현 고개를 넘어서 독쟁이로 연결되는 거. 원래 경인 가도는 아니지만 과거 그쪽에 이제 전통시대에 이제 인천 도어부와 이제 그 이 계양장 쪽을 연결하는 그런 옛 국일이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 많이 이용했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 이제 독쟁이 고개로 가면 이제 급격한 경사가 나오죠. 거기 오면 그때 올라가서 이제 미군 트럭에 갈 때 이제 속도를 줄이니까 이제 거기서 막 훔치는 미군 보급품을 막 훔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 보급품을 훔치는 엄연한 범죄이고 이제 주인공의 아버지도 삼촌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자존심 때문에 이런 절동행위를 하지 못하지만은 나중에 보면 이제 그러한 용역회사, 깡패, 경찰, 미군 간부 이렇게 연결되는 커넥션이라든가 생존의 절박함에 의해서 그들은 이 절도의 행위를 같이 손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그런 자신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그러죠. 밑에 보이는 그런 예처럼. 그다음에 이제 소설은 이제 그 석유 훔치기 그 소설의 이제 주된 내용이 되는 이제 석유 훔치기로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미군 부대에서 이제 그 용현동 POL로 들어가는 그런 송유관을 건설하는 작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서 새어 나오는 기름을 이제 처음에 주워서 담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석유를 훔치는 일을 합니다. 이제 이음새를 풀어서 이제 그 석유가 새어나도록 한다든지 아예 그냥 고무호스를 대고 거기서 이제 수백 드럼씩 막 훔친다든지
아예 이제 미군 부대 간부와 이제 결탁을 해서 그 미군의 기름을 빼돌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5일 웜이라는 그런 이제 경멸적인 미군들로부터 아주 경멸적인 단어로 그 사람들이 이제 사실 좀 지칭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송유관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이 송유관은 인천에서 2개의 노선으로 가는데 보통 이제 그 철도 부지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인선으로 해서 에스컴으로 해서 이제 최종 김포공항으로 들어가는 노선이 있었고 이제 수인선으로 통해서 이제 수원 비행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2개의 노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유출이나 그런 거기에 의한 화재 사고 뭐 이런 것들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 사실 뭐 그런 유출이나 석유 훔치기나 뭐 이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그런 송유관이 지나가는 곳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 일이지만 이제 인천의 사례를 보면은 54년 6월 5일 날 이제 주안역 남쪽에서 터져서 이 기름이 유출되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논이 망치는 건 안 한 건 없고 이제 그 기름을 가져가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서 그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이제 총기를 난사하면서 한 명이 중상을 입는 그런 사고가 났고요. 57년 8월에는 이제 그 용현동 염전에서 수용하던 18살 소년한테 이제 미군이 총격을 가해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 기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우리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소년이 염전 저수지에서 그 수용을 하는데 갑자기 미군이 그 돌팔매질을 하다가 총격을 가했다. 근데 미군 측의 그러한 발표는 뭐 3-4명이 몰려와서 정지 명령을 했는데 응하지 않아갖고서는 그 위협 사격을 했는데 총 한 발이 문짝을 맞고 튀어서 소년의 팔을 맞고 그리고 복부에 명주됐다. 그러니까 좀 상당히 좀 어이없는 그런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까치산의 왕벌 소설 까치산의 왕벌에서는 이제 그런 석유 훔치기를 하던 그 마을에서 숭이동의 마을에서 이제 대형 화재 사고로 나는 것을 끝을 맺는데요. 이런 사고도 사실상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54년 2월 4일 그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또 어떤 증언들을 의하면 이제 53년, 52년 뭐 이런 때도 아주 큰 대형 화재 사건이 있었다 얘기하는 걸로 봐서 전쟁 중에도 좀 빈번하게 이 지역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문 기록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54년도 2월 그 대형 화재 사건입니다. 무려 7시간에 걸쳐서 그 화재가 실제로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은 그냥 뭐 간단하게 이제 과거 이제 결론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코멘트를 하나 하면은 인천이 이제 늘 이제 애양심이 부족하고 정체성도 없고 뭐 뜨내기들만 왔다 갔다 하다가 도시라는 이렇게 막 그런 폄하를 받고 하는데 사실 왜 그 인천이 그래야 했는가는 또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이들은 과거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았을 때는 언제 그 소설에도 잘 나타냈지만 무조건 떠나야 하고 언젠가 바로 이렇게 떠나야 하는 그런 고장 이런 것으로 좀 인식되었고 또 여기저기 이주민들이 다 전국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그리고 지금까지 아마 그런 관념들이 아주 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장님도 얘기해서 인천 정체성 쌓기 운동 이런 걸 하는데 사실상 왜 인천이 이렇게 그런 도시였는 것도 우리 좀 부끄러운 과거고 알고 좀 지우고 싶은 그런 과거지만 이런 것도 좀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이번 글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유창호 선생님께서 그 숭이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구 증가 변화상을 좀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원인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좀 밝혀주신 다음에 1950년대 숭이동의 모습들을 그 이원규 작가님의 소설을 통해서 상세히, 그리고 끝에 개인의 의견이라고 밝히신 코멘트가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발표는 또 뒤에서 하시네요. 제가 또 소개만 하고 다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발표는 그 이영민 선생님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그 이영민 선생님 발표 주제는 알렌 별장의 역사적 함의 19세기 말 인천의 변화와 관련하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영민 선생님은 인하대학교 대학원 한국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셨고요. 현재 한국학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국 근대사, 특히 이제 외국인들, 수많은 외국인들이 인천에 유입되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바라본 인천의 모습들이라든지 조선의 모습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 성과를 가지고 계십니다.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에서 한국 근대사를 공부하고 있는 이영미라고 합니다. 프로젝터 조금 켜주시겠습니까? 예,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발표문을 빠르게 읽어가는 방향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호러스 알렌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조선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미국인 중 한 명입니다. 그는 1884년 9월 주한 미국 공사관 공의로서 조선에 입국하여 갑신정변 때 중상을 입은 민영익을 치료하고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을 설립했으며 고종의 신임을 받아 어의 겸 정치 고문으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요. 189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외교관의 길에 들어서서 미국이 조선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조선인들의 하와이 이민을 주선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연구에도 관심을 가져 한국 휘보를 창간하였으며 왕립 아시아학회 한국 지부를 결성하는 등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한 외국인입니다. 이 사진이 나이가 많아야 40대인데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고종이 이 사람을 신임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 외국인들이 이제 농담 삼아 이야기하기를 일찍부터 머리가 벗겨져서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다. 그래서 고종이 자기보다 윗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다. 이런 농담들이 오가고 했습니다. 네, 알렌에 대한 평가는 근세 한국의 참된 벗, 한국 최초의 상주 선교사 또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미국 외교관 등의 다양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자를 비롯한 인천 사람들에게 알렌에 관해서 묻는다면 우리는 이 사람이 숭이동 107번지에 별장을 지었다는 사실에 흥미를 가집니다. 이 소위 알렌 별장은 최성현의 개항과 양관 역정이라는 책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며 알렌이 일국을 대표하는 공사로서 안정된 지위를 잡게 된 연후, 즉 1897년부터 1900년 사이에 이 집을 매수하여 개축한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알렌이 최초 설립자였다는 점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가 언제 어떤 배경에 입각하여 이 건물을 지었는가 하는 점은 논의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렌 별장에 관해서 알려진 그간의 내용들을 좀 점검하고 또 알렌이 인천에 별장을 건축한 것을 19세기 말 인천의 변화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료로는 그의 일기와 저술 또 약간의 신문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관련 자료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렌은 1884년 9월 14일 부산을 거쳐 같은 달 20일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인천에서 이틀을 보내고 22일 목적지인 서울로 떠났으며 그 후로 2년간 서울을 무대로 주로 의료활동에 매진했습니다. 1884년 9월 당시 인천은 개항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인천에 도착한 날 이곳을 슬래브 판잣집, 진흙 오두막집, 헛간, 토담, 술집 등으로 구성된 잡다한 도시라고 묘사했는데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인천은 서울로 가려는 서양인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 거쳐야 하는 항구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구 인천은 서울로 가는 입구인 동시에 조선을 빠져나가는 출구이기도 했습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서울에 있던 서양인들이 줄줄이 이곳으로 피신한 것은 유사시에는 조선을 벗어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알렌은 서울에 남기를 고집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기적으로 의료 업무가 절실히 요망되고 인천에는 숙소나 식량도 없고 또 서울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렌은 계속 서울에 살았는데 그렇지만 중간중간 인천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어떤 경위로 방문했는지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그 맨 위에 그 인용문을 보시면은 나는 제물포에서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50피호를 탑승하고 멋진 밤 연애를 즐겼다라는 일기가 있는데요. 의사로서 알렌의 인천 방문 목적은 의료행위였습니다. 그는 인천에 있는 서양인을 치료하러 오기도 하고 1885년 9월부터는 이제 멜렌도르프의 부탁을 받아 인천 해관 총세무사 담당의로 겸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기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의술보다 그가 미국 군함에 올라가서 밤 연애를 즐겼다라는 대목입니다. 군함과 관련된 일기는 또 있습니다. 9월 20일, 1885년 9월 20일에 보시면은 제물포에 가서 미국 군함을 탔다, 친구를 만났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군함을 방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일기에 쓴 것과 같이 오랜만에 고향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고 또 선상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알렌이 가끔 인천에 온 것은 인천에 있는 그의 친구들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는 서울의 의사 동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윌리엄 스크랜턴에 대해서 심술궂은 인간이고 병원 일을 소홀히 한다. 존 헤론에 대해서는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또 그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에 대해서도 위선자고 수다쟁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반면 인천에는 마음 맞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해관장이었던 스트리플린과 또 영국 부영사 윌리엄 갈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두 영국인은 알렌이 인천에 도착한 날 그를 맞아준 사람들이고 또 이후에도 인천과 서울에서 서로 만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1886년 봄 알렌은 또다시 인천을 방문했습니다. 이때는 휴가로 방문했는데요. 역시 영국 영사 바버와 함께 인천에 가서 외국인들을 만나고 또 군함을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84년부터 86년까지 조선에 입국한 서양인들의 목적지는 대부분 서울입니다. 이들은 인천을 통해서 조선에 들어왔지만 곧바로 서울로 이동해서 병원, 학교, 대개 인천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인천은 조선에 들어오는 관문, 또 서울로 가는 길목으로서만 의미를 띠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상해가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편의시설이 별로 없었고 또 선교사들은 1890년까지도 선교기지를 세우는데 회의적이었습니다. 반면 알렌은 이 시기에도 인천을 의사로서 또 인천에 사는 서양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고향에서 온 군함을 방문하기 위해서 휴가를 가지기 위해서 인천에 왔습니다. 그는 이러한 방문을 통해서 인천에 일정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1887년 말 그 주미한국공사관 참찬관으로 미국에 갔다가 89년 6월에 재입국하는데요. 이때 인천에 선교기지를 세우려고 시도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인천과 그가 인연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별장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별장은 뭐 인터넷에 사진이 워낙 많으니까 다 아실 텐데요. 예, 요 건물입니다. 알렌이 인천에 별장을 지은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최성현은 1897년부터 1904년 사이에 지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1890년 또는 1893년이라는 설도 뚜렷한 증거 없이 제기되고 있는 듯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최성현의 설이 훨씬 유력해 보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1890년 건축설과 관련하여 알렌은 재입국 후 1년간 부산, 인천, 서울을 떠돌며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그의 역경은 1890년 7월 주한 미국 공사관 서기관으로 임명되면서 일단락되었지만 그렇다고 바로 인천에 내려가 별장을 지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돈이 없습니다. 이때는. 1893년 건축설도 가능성이 낮습니다. 93년 2월부터 8월까지 시카고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 참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입니까? 알렌이 별장에 대해서 언급한 제가 찾은 유일한 기록인데요. 인용문에 따르면 알렌이 별장을 지은 것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온 1897년 2월 20일 이후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한 미국 공사관 내부의 상황을 참고한다면 그는 1897년 7월 27일 임기가 아직 남아있던 제4대 미국 공사를 물리치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미국 공사가 되는데요. 그가 전임자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유리한 위치였다고는 하지만 공사가 되기도 전에 별장을 지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별장 건축은 그가 1인자가 된 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공사는 1899년 4월 전에 마무리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월부터 6개월간 미국을 다녀오느라 조선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인용문은 알렌이 미국에 갔다가 왔다고 하는 그 기사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별장 건축은 알렌이 제5대 미국 공사가 된 1897년 7월 27일과 그가 조선을 잠시 떠난 1899년 4월 5일 사이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착공, 완공 날짜는 알 수 없지만 1897년 말이나 98년 초에 시작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별장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될 또 하나의 요인은 경인철도입니다. 알렌이 별장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경인철도 덕분이었습니다. 운산 금광 채굴권과 경인철도 부설권을 주선해주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사업가가 아닌 그가 별장을 세우기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둘째, 별장 앞에 세워진 우각역은 분명 알렌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지만 고종의 그 이군 건설 계획과도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1899년 4월 10일자 황성신문을 보면 이용익 일행이 인천에 와서 이군 기지를 살펴보고 갔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알렌의 별장 건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는 그가 상당한 경제적 안정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는 1884년 조선에 온 이래 풍족하게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요. 그는 그 경제적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의술을 적극 판매합니다. 제중원에서 일하는 외에도 여러 그 외교관들의 담당 의사가 되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이러한 모습이 해롱과 같은 동료 의사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음은 물론입니다. 어쨌든 그는 1889년 재입국했을 때에도 그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아서 고생했으며 이듬해 서기관이 된 다음에야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1890년대 말 인천에 별장을 지었다는 것은 그가 외교관 월급 외에도 경인철도 부설권이나 운산 금강 채굴권 같은 이권을 주선함으로써 적지 않은 커미션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는 1899년 봄 두 아들을 뉴욕에 유학을 보내는데요. 이런 것도 역시 그가 여유가 생긴 것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알렌의 별장 건축을 인천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890년대 말 인천은 1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습니다. 1896년 영국 영사관 보고서에 따르면요. 13년 전 제물포에는 초라한 오두막 15채가 있을 뿐이었으나 지금은 크고 번창하는 무역의 중심지이다. 넓은 대로 훌륭한 건물 6-7천 명의 외국인이 있다라고 그리고 또 외국인 거류지 땅값이 놀라울 만큼 올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890년대 말 인천은 서양인들이 꿈꾸던 근대 도시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생기고 병원과 학교가 들어섰으며 또 외국인 상회가 성업하였고 경인 철도 부설로 서울에 가기도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송악동 등지에는 서구 주택이 하나둘 세워지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에는 알렌의 도움으로 철도 부설권을 획득한 제임스 모스도 있었습니다. 1898년 인천에 거주한 서양인은 73명에 이르렀습니다. 요컨대 알렌이 인천에 별장을 지은 것은 인천의 위상 변화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90년대 말 인천은 무역항이자 거류지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가 별장을 지은 곳은 서양인들이 많이 활동하던 곳과는 거리가 있었는데 이는 바닷가가 한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장점 외에도 철도의 통과로 향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별장 건축은 인천이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행위였던 것입니다. 맺은 말 보시겠습니다.
본고는 알렌 별장에 관해서 알려진 그간의 내용들을 점검하고 알렌이 별장을 지은 것을 19세기 말 인천의 변화와 관련지어 생각했습니다. 우선 별장 관련 내용을 보시면 첫째, 정확한 건축 기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렌이 미국 공사가 된 1897년 7월 27일 이후에 시작되고 1899년 봄 전에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둘째, 별장은 경인철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별장은 이권 주선 활동을 통해서 받은 대가로 지어졌습니다. 별장 앞에 우강역이 세워진 것은 철도가 알렌을 염두에 두었고 알렌 역시 철도를 염두에 두었음을 의미합니다. 1890년대 들어서 인천은 빠르게 서구화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서울로 가는 대신에 인천에 정착했습니다. 교회, 학교, 병원, 호텔이 생기고 주택이 들어섰으며 철도 건설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알렌이 자기의 재산을 이곳에 투자한 것은 인천의 이러한 상승세를 간파하였기 때문입니다. 알렌 별장은 조선 생활 초기부터 쌓인 인천에 대한 개인적인 애착, 그리고 성장하는 인천에 자신의 지분을 두려는 사업가적 대응의 합작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물은 알렌이라는 개인을 연구하는 데도 중요하겠으나 나아가 근대도시 인천의 위상과 발전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읽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